아침에 눈을 뜨실 때 몸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불을 걷어내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무릎,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먼저 느끼시진 않으신지요? 밤새 누가 내 몸을 묶어두기라도 한 것처럼 뻑뻑하고 발을 디디려는데 발바닥이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느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그저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기계가 오래되면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냥 그렇게 굳어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만약 그 아침의 통증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밤새 타고 있었던 작은 불씨의 흔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그 뻣뻣함이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왜 아침마다 아픈지, 그리고 그 통증의 진짜 원인인 그 불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먹는 이 과일 하나로 그 불씨를 잡는 이야기도 해드릴 겁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 양반,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쑤시고 아파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더 고역이야. 이 고통은 단순히 몸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이 아니라 통증을 먼저 맞이하는 날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한숨부터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염증이 바로 그 주범입니다. 많은 분이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났을 때 붓고 곪고 열이 나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착한 염증, 즉 급성염증입니다.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세포들이 싸우는 과정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것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당장 열이 펄펄 끓지도 않습니다. 마치 꺼진 줄 알았던 아궁이 속에 혹은 담뱃재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불씨와 같습니다. 이 불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몸속을 천천히 아주 서서히 태워갑니다. 아침에 느끼는 그 뻣뻣함과 통증은 밤새 이 불씨가 우리 관절과 근육, 혈관을 조금씩 태우고 지나간 흔적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몸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조용한 불씨가 왜 무서울까요? 이것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머리로 가면 치매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췌장으로 가면 당뇨를 건드립니다. 혈관벽에 상처를 내면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되고 관절의 자리를 잡으면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됩니다. 피부로 드러나면 검버섯이나 알 수 없는 가려움증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저 무릎이 아프다, 혈당이 높다고 각기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만성염증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통증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내 몸속 어딘가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불씨를 잡지 않고 진통제만 먹는 것은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꺼버리고 정작 불은 그대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불씨를, 이 조용한 전쟁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먼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가장 강력한 소방수는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엇을,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 불씨가 가장 활발하게 타오르려 하는 아침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만성염증이라는 불씨를 제대로 잡으려면 먼저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염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염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착한 염증과 나쁜 염증이 공존합니다. 착한 염증은 의학용어로는 급성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훌륭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엌에서 칼에 손을 살짝 베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금방 그 주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욱신거리며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다, 상처가 났다 는 것을 인지하고 즉시 군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백혈구 같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상처 부위로 달려가서 세균과 싸우고 죽은 세포들을 청소합니다.
붉게 부어오르는 것은 그곳으로 피가 몰려들고 있다는 증거이고, 열이 나는 것은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픈 것은 이곳을 조심해. 더 다치면 안 돼. 라고 뇌에 보내는 경고 신호죠. 이렇게 며칠간 치열하게 싸우고 나면 염증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임무를 완수한 군대가 철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하고 고마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나쁜 염증, 즉 만성 염증입니다. 이것은 급성 염증처럼 요란하게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전투가 끝났는데도 군대가 철수하지 않고 혹은 특별한 적군이 없는데도 군대가 괜히 동네를 돌아다니며 민간인,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괴롭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진 음식, 달콤한 설탕, 끊임없는 스트레스, 잠 부족, 미세먼지 같은 환경 독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몸을 자극합니다. 몸은 이것들을 적군으로 인식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수준의 염증 반응을 계속 유지합니다.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낮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성 염증의 실체입니다. 이 약한 불씨는 우리 몸속을 떠돌아다니다가 가장 약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더미를 찾는 불씨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 불씨가 췌장에 있는 인슐린 공장, 베타세포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공장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혈당약을 먹어도 췌장의 불씨를 끄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불씨가 우리 뇌에 자리를 잡으면 어떨까요? 뇌 신경세포 주변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키고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어떻습니까? 이 불씨가 혈관 내벽을 돌아다니며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우리 몸은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가져다 붙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바로 동맥경화이고 이것이 심해져 막히면 심근경색,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무릎 관절, 허리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 주변에서 이 불씨가 계속 타오르면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심하게 관절염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것은 많은 노년기 질환들이 겉보기에는 다 달라 보여도 그 뿌리는 이 만성염증이라는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이 모든 것이 염증이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뻗어나온 각기 다른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보고 혈당이 높다고 췌장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 몸 전체를 태우고 있는 이 조용한 불씨를 잡아야 합니다. 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씨는 아주 교활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이 이 불씨에게는 최고의 땔감이 됩니다. 반대로 이 불씨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약이 아닌 음식을, 그것도 식탁 위를 강조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좋은 약을 처방해주는 것이 본분일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제 오랜 환자 한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20년쯤 저를 찾아오신 김 선생님, 가명입니다. 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땀 흘려 일하신 아주 성실하고 우직한 분이셨죠. 그런데 그 세월의 대가였을까요?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긋지긋한 무릎 관절염과 허리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다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를 처방해드렸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했죠. 이것이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주류 치료법입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으면 며칠은 거뜬히 걸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통증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치료가 5년, 10년 반복되면서부터 생겼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진료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의사 양반,
이놈의 약을 먹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구먼. 속이 하도 쓰려서 이젠 밥 먹는 게 무서워. 게다가 얼마 전엔 신장 수치도 안 좋다고 하고. 그분의 지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강력한 약들이 그분의 위장과 신장에 서서히 부담을 주고 있었죠. 그때 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비새는 지붕에 종이 한 장 덧대는 기분이야. 비는 계속 오는데 종이만 계속 갈아붙이고 있는 거지. 비라는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통증은 결과이고 염증은 원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통증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했지. 김 선생님 몸속에서 멈추지 않고 내리는 비, 즉 만성염증을 멈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통제는 그저 젖은 바닥을 닦아내는 걸레였을 뿐 새는 지붕을 고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비를 먹게 할 방법은 없는가? 지붕 자체를 수리할 수는 없는가? 그때부터 저는 약이 아닌 우리 몸의 근본 환경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만 해도 의학계에서는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음식이요. 약은 약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죠. 지금도 여전히 어느 정도까지 음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 염증의 땔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소방수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먹는 약은 당장 아프시니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비를 멈추는 노력을 오늘부터 같이 해보시죠. 밑 빠진 독에 물만 붓지 말고 그 새는 구멍을 막는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의사 양반, 평생 먹고 산 게 밥인데 먹는 걸 바꾼다고 이 지긋지긋한 뼈마디 통증이 낫는단 말이야.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고치려는 건 뼈가 아닙니다.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염증의 불길입니다. 그 불부터 잡아야 뼈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김 선생님의 주방에서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아침 시간에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과 제가 주방에서의 실험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바로 그 아침 30분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하루 중 그 어떤 시간보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이 골든타임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조절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눈을 뜬 우리 몸은 텅 비어있고 아주 예민하게 조율된 악기와 같습니다. 밤새 8시간 이상을 공복 상태로, 즉 휴식과 재정비 모드로 보냈습니다. 몸속 장기들은 쉬면서 어젯밤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세포를 수리했습니다. 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입에 넣는 음식이 그날 하루 전체의 염증 조율을 결정합니다. 그 첫 음식이 그날의 첫 단추입니다. 아침 30분 안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염증 모드로 시동을 걸기도 하고 반대로 염증 모드로 시동을 걸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주류 의학적 진실, 클리니컬 트루스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가장 높을 때 잠에서 깹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깨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은 밤사이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낮고 인슐린 민감도는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아침 첫 음식에 대해 스펀지처럼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달콤한 빵이나 시리얼, 혹은 설탕이 듬뿍 들어간 주스를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스펀지가 오염된 물을 빨아들이듯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을 급히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뿜어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몸 전체에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강력한 염증 유발 신호가 됩니다. 아침 9시에 이미 염증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점심에 무엇을 먹든 저녁에 무엇을 먹든
이미 높아진 염증 수치를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루 종일 불을 끌어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 골든타임에 만성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소방수 같은 음식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인슐린은 조용히 필요한 만큼만 나옵니다. 우리 몸은 오늘은 편안한 하루가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고 밤새 이어진 세포 복구 모드를 부드럽게 이어받아 항염증 모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 언더애프리시에이티드 팩트입니다. 많은 분이 총 칼로리는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저녁 식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증의 관점에서 볼 때 첫 음식이 그날의 염증 온도 조절기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100도로 맞춰놓고 점심, 저녁에 50도로 낮추려 해봐야 이미 집안은 불타고 있는 겁니다. 잠시 쉬어감, 따뜻한 톤으로,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럼 정확히 30분이냐? 1시간이면 안 되냐? 아침을 굶는 것은 어떠냐? 사람의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정확한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봐온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 원칙은 분명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은 가장 민감하며 이때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전체의 염증 환경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말했던 그 아침의 뻣뻣함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밤새 타다 남은 염증의 잔불입니다. 이 골든타임 30분은 그 잔불을 완전히 꺼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선생님과 함께 이 소중한 아침 시간을 위한 가장 완벽한 첫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늘 있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붉은 보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김 선생님이 찾던 것은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 그 예민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아침부터 속을 쓰리게 하거나 소화가 어려우면 안 되죠. 둘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그 자체가 염증의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자체로 강력한 항염증 기능, 즉 불을 끄는 성질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에 좋은 음식으로 채소 샐러드나 통곡물 혹은 단백질을 떠올립니다. 다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아침 첫 음식으로 거친 섬유질이나 차가운 샐러드는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식재료를 검토하고 논문을 찾아본 끝에 발견한 것, 그리고 김 선생님께 자신있게 권해드린 것은 바로 타트체리였습니다. 타트체리입니다. 아마 그까짓 과일 하나가? 하고 실망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거 시큼한 체리 말이군 하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일 가게에서 사먹는 검붉고 달콤한 스위트 체리와는 조금 다른 품종입니다. 이름, 타트. 그대로 아주 신맛이 강한 작고 붉은 과일이죠. 저는 이것을 기적의 붉은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타트체리였을까요? 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과일이 그 지긋지긋한 만성염증에 불씨를 잡는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붉은 보석 안에 숨겨진 강력한 천연 소방수 성분들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생화학입니다. 이 작은 과일 속에는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을 비롯한 수많은 파이토케미칼, 이 상상 이상으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이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물질을 말합니다. 특히 타트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과일이나 채소보다도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능력을 보여줍니다. 쉬운 비유로 만성염증이 우리 몸속에서 타오르는 불씨라면 이 안토시아닌은 그 불씨 위로 직접 쏟아붓는 물이자 소화기 분말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자마자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탄 자체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더 번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는 셈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김 선생님께 설명해드렸을 때 그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거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오신 그분께
이 작고 빨간 과일 주스 한 잔은 너무나 약해 보였던 겁니다. 의사 양반, 이걸로 내 무릎이 낫는단 말이야? 이 수십 년 된 통증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무릎 약이 아닙니다. 이건 선생님 몸 전체에 타오르고 있는 불을 끄는 물입니다. 무릎은 그 불길에 데이고 있는 곳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드시는 진통제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붉은 보석 한 잔으로 그 불길의 기세부터 잡아가시죠. 많은 분이 이 타트체리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너무 쉬어서 생과로 먹기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그저 잠 잘 오게 하는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7장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붉은 보석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천연 소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골든타임 30분에 텅 비고 깨끗한 위장에 이 강력한 소방수를 가장 먼저 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김 선생님과 제가 시작한 염증과의 전쟁이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보석, 타트체리가 어떻게 천연 소염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과일이 어떻게 약처럼 염증을 잡는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기분 탓이나 민간요법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몸속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매우 정교한 생화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의사의 톤으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염증이 생길 때 우리 몸속에서는 콕스라고 불리는 효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식 명칭은 사이클로옥시게나제인데 그냥 염증을 만드는 공장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공장장, 콕스 효소, 이 신호를 받으면 우리 몸에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을 원료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바로 통증과 부종, 열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병원에서 처방받는 대부분의 소염진통제, NSAIDs, 예를 들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은 바로 이 콕스 공장장의 활동을 강제로 멈춰 세우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공장장이 일을 못하게 하니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의학이 통증을 다루는 주류 임상적 진실, 클리니컬 트루스입니다. 효과는 아주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콕스 공장장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콕스1, COX1과 콕스2, COX2입니다. 콕스-1은 평상시에도 우리 몸에 존재하면서 위점막을 보호하고 신장 기능을 조절하는 등 좋은 일을 하는 착한 공장장입니다. 반면에 콕스-2는 주로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되었을 때, 즉 염증 반응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통증과 염증을 만들어내는 나쁜 공장장이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소염진통제는 안타깝게도 이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쁜 공장장, 콕스-2를 잡으려다가 착한 공장장, 콕스-1까지 같이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제 환자 김 선생님처럼 약을 오래 복용하면 위점막을 보호하는 착한 공장장 이 일을 못하게 되니 속이 쓰리고 위염이 생기고 심하면 위출혈까지 생기는 겁니다. 신장에도 부담이 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의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을 끄려다가 집기둥, 위장, 신장까지 상하게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타트체리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붉은 보석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 같은 천연 식물성 화합물들이 마치 우리가 먹는 소염진통제처럼 이 콕스 공장장의 활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언더애프리시에이티드 팩트입니다. 타트체리의 붉은 색소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공장장, 콕스-2, 이 활발하게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강력한 화학약물이 망치로 공장문을 때려 부수는 방식이라면 타트체리의 천연 성분들은 열쇠, 구멍에 부드럽게 맞는 다른 열쇠를 끼워 넣어 나쁜 공장장 이 문을 열고 출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물론 그 효과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주사나 약처럼 즉각적이거나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이 천연 성분들이 정확히 COX-1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지 아니면 COX-1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스콜러리 언노운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타트체리는 위장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몸의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현저하게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작용의 위험 없이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자연의 무기를 하나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김 선생님의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볼까요? 소염진통제가 이미 젖은 바닥을 닦아내는 걸레라면 타트체리는 애초에 비가 새어 들어오는 지붕의 틈새를 서서히 메워주는 방수의 과 같습니다. 아침 공복, 골든타임 A, 천연 소염제를 마신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의 염증 공장 가동률을 가장 낮은 상태로 설정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달, 불 시위, 연료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셈이죠. 우리가 6장에서 타트체리가 어떻게 염증 공장장 COX2 위 활동을 방해해서 통증을 줄여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트체리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희망이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붉은 보석을 수년간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면서 발견한 것은 이 과일의 능력이 단지 관절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통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이라고 하죠. 관절염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정말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무서운 염증성 질환입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건장한 60대 남성분이셨는데 이 통풍 발작이 한 번 오면 응급실에 실려오곤 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이 벌겋게 부어오르는데 의사 양반, 차라리 칼로 내 발을 잘라버리고 싶다 고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이 통풍의 원인이 무엇이 베프니까? 바로 요산, 유릭 애시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퓨린이라는 성분이 대사되고 남은 찌꺼기가 바로 요산입니다. 보통은 신장,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이 요산들이 뾰족뾰족한 바늘 모양의 결정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늘 결정체들이 관절, 특히 온도가 낮은 발가락 같은 곳에 가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이 뾰족한 바늘을 외부에서 침입한 적으로 오인합니다. 그리고는 맹렬하게 공격을 시작하죠. 그 결과가 바로 그 끔찍한 통증과 염증, 즉 통풍 발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서 이 타트체리가 바로 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6장에서 말한 염증 공장장 COX2를 억제하는 것과는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타트체리에 함유된 특정 성분들이 신장, 콩팥, 이 요산을 소변으로 더 잘 배출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즉,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 자체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언더애프리시에이티드 팩트 중 하나입니다. 이미 통풍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약을 끊고 이것만 드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약물치료와 병행하며 꾸준히 타트체리를 섭취한 많은 통풍 환자분들이 그 지긋지긋한 발작의 빈도와 강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절염, 통풍, 이런 염증 질환보다 더 많은 분이 저에게 고마워했던 타트체리의 효능은 뜻밖에도 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요즘 꿀잠을 잡니다. 진료실에서 이 말처럼 의사를 기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잠 못 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2~3시간은 뜬 눈으로 뒤척이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에 서너 번은 꼭 깨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영개운치가 않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밤이 되면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 잠을 유도하고 잠자는 동안 깊은 잠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20대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6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타트체리가 바로 이 멜라토닌을 자연식품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면제나 수면유도제가 아니라 천연 과일을 통해 안전하게 수면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염증 때문에 타트체리를 마시기 시작했다가 열흘쯤 지나서 이상하다, 요즘 잠을 너무 잘 잔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잠과 염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 숙면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염증 물질을 청소하는 대청소를 합니다. 잠을 못 자면 이 수리 및 청소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그럼 염증은 밤새도록 더 심해지겠죠? 즉, 타트체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셈입니다. 낮에는 안토시아닌으로 직접 염증의 불씨를 끄고 소염작용,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우리 몸의 자연치유 시스템, 깊은 잠을 작동시켜 염증 찌꺼기를 청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이중작용, 듀얼 액션입니다. 자, 이렇게 타트체리가 염증에도 좋고 통풍에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꿀잠까지 선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 양반, 나도 그거 좋다고 해서 먹어봤지. 홈쇼핑에서도 사고 마트에서도 사서 몇 달을 먹었는데 나는 아무 효과도 없던데? 그거 다 과장 광고 아니야?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절반은 맞습니다. 왜일까요? 타트체리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과가 없는 방식으로 잘못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꼭 짚어드려야 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붉은 보석이라도 그것을 잘못 다루면 그저 빨간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하나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실수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것은 체리입니다. 신맛이 나는 품종이죠. 그런데 많은 분이 마트에서 파는 알이 굵고 아주 달콤한 스위트, 체리, 우리가 흔히 생과로 사먹는 워싱턴 체리 같은 것들도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 착각하십니다. 전혀 다릅니다. 물론 스위트 체리도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염증을 잡는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의 함량에 있어서는 타트체리가 스위트 체리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도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것은 주류 임상적 진실, 클리니컬 트루스입니다. 관절염과 불면증 개선에 대한 거의 모든 의학 연구는 이 타트체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달콤한 스위트 체리를 드시면서 왜 나는 효과가 없지? 하시는 것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소화제를 드시고 왜 감기가 안 낫지?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실수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설탕이라는 함정입니다. 타트체리는 원액 그대로는 정말 십니다. 떫고 시큼해서 그냥 마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회사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여기에 엄청난 양의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첨가합니다. 이것은 불을 끄기 위해 소방수, 타트체리를 불렀는데 그 소방수가 몸에 휘발유, 설탕을 끼얹고 들어오는 격입니다. 제가 사장에서 아침 골든타임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것이 염증에 얼마나 최악인지 말씀드렸죠. 설탕이 듬뿍 들어간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은 항염증 효과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아침부터 강력한 염증 유발 신호를 몸에 보내는 행위입니다. 췌장을 혹사시키고 혈당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제 환자 김 선생님도 처음에 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타트체리를 권해드렸더니 며칠 뒤에 마트에서 파는 체리맛 음료를 사오셨더군요. 성분표를 보니 타트체리 농축액 10%, 정제수, 백설탕, 합성향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체리 주스가 아니라 체리맛 설탕물입니다. 이걸 드시면 염증은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은 설탕 그 자체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염증 촉진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속에서 최종당 화산물 에이지스이라는 염증 찌꺼기를 만들어내고 온몸의 혈관과 세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타트체리를 고르실 때는 달콤한 맛에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뒤집어서 설탕 무첨가, 100% 원액 혹은 NFC 착즙 주스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함량과 형태입니다. 어떤 제품은 100%라고 써놓고는 물을 타서 희석하거나 저품질의 농축액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항염증 효과를 얻으려면 유효 성분 안토시아닌 등이 충분히 들어있는 고품질의 농축액이나 혹은 동결 건조된 분말 형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어느 형태가 흡수율이 가장 높은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팔장에서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달콤한 스위트 체리와 시큼한 타트 체리를 혼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친밀하게 오늘 저는 제 환자들에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께 실제로 권해드렸던 저만의 염증 잡는 아침 한 잔 레시피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타트체리를 마시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타트체리의 강력한 항염증 성분, 그 붉은 보석의 힘을 단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 몸속 세포까지 최대한으로 흡수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6개월 뒤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설탕 100% 타트체리 농축액, 콘센트레이트이나 동결 건조 분말을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음료가 아닌 농축액이나 분말입니다. 성분표에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뜻밖에도 좋은 기름 1티스푼입니다. 네, 기름이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결정적인 한 수입니다. 타트체리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들은 안타깝게도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 위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타트체리 원액을 그저 물에만 타서 마시면 이 귀중한 성분들이 우리 점막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한 채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붉은 보석이라는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샀는데 그것을 담을 주머니가 없어서 손에 쥐고 가다가 다 흘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좋은 기름 1티스푼이 바로 그 주머니 역할을 합니다. 이 지용성 성분들은 기름과 만났을 때 비로소 녹아들고 우리 점막을 통과할 수 있는 운반체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 언더애프리시에이티드 팩트입니다. 구체적인 레시피 제시. 자, 의사의 아침 한 잔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약 150ml를 준비합니다. 절대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빈속에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타트체리 농축액을 약 30ml, 소주잔 반잔 정도 넣습니다. 분말이라면 제품에 표기된 1회 정량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딱 1티스푼, 약 5ml를 같이 넣어서 섞어 마십니다. 만약 올리브 오일의 향이 아침부터 부담스럽다면 타트체리 주스를 마신 직후에 호두 한 알이나 아몬드 3에서 4알을 꼭꼭 씹어 먹어도 좋습니다. 견과류 속에 좋은 지방이 똑같은 주머니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흡수율을 위한 저의 처방입니다. 의학적 권위,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최적의 흡수를 위한 정확한 지방의 양이 얼마인지 혹은 어떤 종류의 지방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스콜럴리 언노운스. 사람의 장 상태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용성 항산화 성분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극대화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주류 의학적 진실, 클리니컬 트루스입니다. 우리가 토마토에 라이코펜을 기름에 볶아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 환자 김 선생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분은
주스에 기름을?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 라며 망설이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맛으로 마시는 주스가 아닙니다. 선생님 몸속에 불씨를 끄는 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기름 한 스푼이 우리가 마시는 붉은 보석을 진짜 약으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부터 정확히 이 방법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아침 골든타임 30분 안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함께 그분은 더 이상 값비싼 타트체리 원액을 마시고 밑으로 다 흘려보내는 낭비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고장에서 이 염증 잡는 아침 한 잔 레시피, 특히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라는 비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위사 양반, 아무리 설탕이 안 들어갔어도 과일 주스인데 그걸 아침 빈속에 마시라고? 내 혈당은 어떡하고?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위사 양반, 이름부터가 시큼한 타트, 체리인데 그걸 빈속에 마시라니? 안 그래도 속이 쓰린데 게다가 거기에 기름까지 넣으라고? 내 위장을 다 망가뜨릴 작정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걱정들은 100번 타당한 아주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제가 이 질문들에 대해 의사로서 그리고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온 선배로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먼저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과당 이혈당을 올릴까봐 염려되시죠. 여기에 대한 주류 의학적 진실, 클리니컬 트루스는 이렇습니다. 타트체리는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혈당지수 GI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쌀밥이나 빵, 심지어 다른 달콤한 과일, 바나나, 포도 등에 비해서도 훨씬 낮습니다. 더욱 놀라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언더애프리시에이티드 팩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이야기했던 타트체리의 핵심 성분, 안토시아닌 이 단지 염증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장에서 제가 만성염증이 당뇨의 뿌리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몸에 염증이 많으면 우리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타트체리가 이 염증을 잡아주면 세포들이 다시 인슐린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즉, 타트체리의 항염증 작용이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가? 모든 당뇨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스콜럴리 언노운스.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걱정되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8장에서 말씀드린 무설탕 100% 원액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9장의 레시피대로 드신 후에 30분 뒤, 1시간 뒤에 직접 혈당을 재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르더라도 아주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면 용량을 절반 15ml로 줄이시거나 아침 공복이 아닌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빈속의 신맛과 기름? 정말 상상만 해도 속이 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타당한 우려입니다. 특히 활동성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지금 당장 속이 쓰리고 아프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제게도 수십 년간 위축성 위염을 앓아오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레시피를 권했더니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아침 공복, 골든타임의 효과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선생님의 위장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절대로 빈속에 드시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절대 빈속에 마시지 않는다. 아침 식사, 죽이나 부드러운 계란찜 등을 먼저 드신다. 식사를 마친 직후에 타트체리 용량을 절반 15ml로
만물에 타서 마신다. 이때도 올리브 오일 혹은 견과류를 같이 먹는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기름 이 위장을 망가뜨릴 것 같지만 9장에서 말씀드린 좋은 기름 한 스푼은 오히려 위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맛의 주스가 위벽에 직접 닿기 전에 좋은 기름이 먼저 부드럽게 코팅을 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염 환자분은 이 방법으로 석 달을 드셨습니다. 속쓰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분은 의사 양반, 신기하네. 무릎 쑤시던 게 덜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염증을 잡으려다 위장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내 몸에 맞게 용량을 조절하고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제가 3장에서 말씀드렸던 제 오랜 환자 김 선생님 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셨고 그 대가로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을 훈장처럼 달고 사셨던 분. 빚에는 지붕에 종이만 덧대는 기분이라며 진통제에 지쳐가던 그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선생님은 처음 한 달간은 큰 차도를 보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9장에서 알려드린 염증 잡는 아침 한 잔, 레시피, 무설탕 타트체리 원액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드셨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몸속에 쌓여온 만성 염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두 달 만에 쉽게 뿌리 뽑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 안 됩니다. 몸을 망가뜨리는데 10년, 20년이 걸렸다면 그것을 되돌리는데도 최소한의 절대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김 선생님이 진료실에 오셔서 투덜거리셨습니다. 의사 양반, 이거 먹기는 먹는데 무릎은 여전히 쑤시네.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몸속에서는 분명히 전쟁 중입니다. 다만 그 전쟁이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불길이 잡히고 나면, 연기가 거치고 나면 그때 비로소 결과가 보일 겁니다. 딱 90일, 석 달만 더 해보시죠. 그리고 정확히 3개월, 90일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날따라 김 선생님이 예약 시간보다 조금 늦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늘 통증에 찌푸리고 계시던 미간이 펴져 있었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까지 띄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디 편찮으셔서 늦으셨냐 고 물으려는데 그분이 먼저 불쑥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의사 양반, 나 오늘 버스 2정거장 거리를 걸어왔어.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무릎 아파서 5분도 못 걸으시던 분이요? 김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뻣뻣함이라고 하나? 그게 좀 덜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속는 셈치고 한 정거장만 걸어볼까 했는데 걸을 만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친 김에 2정거장을 다 걸어왔지. 땀은 좀 났는데 기분은 아주 좋구먼. 저는 그 순간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90일 만에 갑자기 새 무릎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바로 90일 동안 매일 아침 염증의 불씨에 휘발유, 설탕, 나쁜 음식을 붓는 대신 강력한 소방수, 타트체리를 꾸준히 부어준 결과입니다. 몸속에 그 조용한 불씨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6장 내용 콜백, 염증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지니 더 이상 관절에서 끔찍한 통증을 만들어낼 원료가 부족해진 것이죠. 김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의사 양반. 요새 내가 잠을 자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밤에 깨지도 않고 아침까지 꿀잠을 잔다니까. 7장 내용 콜백,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타트체리에 안토시아닌 이 낮의 염증을 잡고 멜라토닌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김 선생님의 몸은 비로소 스스로를 수리하고 복구할 시간을 번 것입니다. 이것은 선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염증이 줄어드니 통증이 덜하고 통증이 덜하니 잠을 잘 자고 잠을 잘 자니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회복이 되니 염증이 더 줄어들고 김 선생님의 무릎이 달라진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90일간의 꾸준한 실천이 만들어낸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그 붉은 보석 한 잔을 약처럼 챙겨 드십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비단 그분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트체리라는 어떤 신비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회복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또 현명합니다. 수십 년간 잘못된 습관으로 혹사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작은 불씨를 끄는 일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되찾는 일을 거대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꿔야 하고 비싼 보약을 먹어야 하며 고통스러운 운동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하신 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몸에 기름, 설탕, 을 붓던 습관을 멈추고 대신 물, 타트체리, 을 부어주는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그 작은 차이 하나가 90일 뒤 걸을 수 있는 무릎과 편안한 잠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도 냉장고 안에도 그런 작은 희망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꼭 타트체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설탕 믹스 커피를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잔 젓갈 대신 신선한 채소 한 줌을 먼저 드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오늘 시작한다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정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 늦었다고, 이미 망가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워지려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몸속의 그 조용한 불씨를 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